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쓰신 분도 있고 벗으신 분도 있고 좀 아직 어색하죠? 네, 참 이 어색한 어색한 분위기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게 우리 정보영 위원님께서 빨리 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좀 빠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또 이런 것들이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어떤 이런 규제가 풀리고 나서 주식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좀 느리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유심히 좀 시간을 갖고 한 분기별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발제하는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시장의 예측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 발제하실 분은요. 좀 굉장히 젊고 설명 자체도 세련되고 또 실무적으로도 많은 그 고객들하고도 만나고 있는 분이라 그냥 뭐 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또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객관적인 그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뭐 저는 사전적으로는 그 발제 자료를 좀 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에 NH투자증권의 정보연 위원님께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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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현입니다. 일부 발제를 맡았는데요. 이제 시황하고 우리가 각각 참여자로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어떤 게 가장 좀 듣고 싶고 궁금하셨어요? 네, 아직까지 대답을 하기엔 좀 서먹서먹하죠. 예. 질문 던지고 3초 동안 피드백이 없으면 그냥 강사가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은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맡은 그 챕터는 한 4가지 꼭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현재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까 합니다. 앉아 계신 우리 그 방청 오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둔촌주공에 뭐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던가 최근에 뭐 분양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시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된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대규모 단지들이 그 송파구부터 많이 즐비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강 주변에 있는 뭐 엘리트 파레라고 하는 예전에 재건축이 됐던 아파트들도 있고 가락동에 헬리오시티 아파트도 있는데 33평에 14억이라는 분양가 그리고 26평에 12억이라고 하는 분양가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1월 3일 날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이제 규제를 해제하는 이제 정책 발표도 있었고 했는데 재미난 현상은 종전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원래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세를 선도하는 지역이 있고 또는 단지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하향으로 가격이 전이되면서 맞춰지는 이제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제 분양가가 표준 가격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 때문에 둔촌주공 33평이 14억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입지 여건을 따졌을 때 우리는 그러면 한 16억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격이 계속 저가로 거래가 되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하는 그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는 한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 여신 부담은 계속 그 여전한 가운데에서 또 미시적인 대응을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그 상반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름을 읽어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한 해의 그 가격 등락률을 조사를 해본 건데요.
보시는 그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작년 상반기,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죠. 그러니까 원래 한 해 동안 등락을 거듭해왔던 해는 좀 여러 차례 조사가 좀 됐었는데, 작년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적은 제가 컨설팅을 했던 15년 정도 동안에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계속 상승세를 전국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승장의 끝물에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단 거래량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도인들은 그런 기대 호가가 있기 때문에 호가를 높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그 구매를 해야 되는 그 매수 심리는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거를 잡을까? 아니면 이번 사이클은 넘어갈까? 그래서 원래는 2021년 9월 달, 그러니까 한 15개월 정도 전부터 거래량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상반기에도 거래량 감소했다가 대선을 치르고 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살짝 거래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신고가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하는 가운데에서 신고가 최고가가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은 상승장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2021년부터 해서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낙폭이 컸던 지역들이 뭐 대구와 인천 지역이 있었고, 여기 경기도는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낙폭이 큰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수도권 이제 지역별로 수급권별로 찢어보게 되면 그 GTX발 가격 상승이 좀 가파랐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교통망의 확충이라는 큰 호재를 등에 입고 상승세가 높았던 인덕원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송도 같은 지역들이 GTX가 빨랐던 것만큼 골이 좀 깊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이런 강연회를 다닐 때 제가 GTX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만한 재료는 맞지만, 너무 여기에 이제 맹목적인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 게, GTX를 저는 유니콘 또는 혜태라고 비교를 좀 했거든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본 적이 아직 없죠. 네. 아직 본 적은, 실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물리적인 거리를 그 시간적인 단축으로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미비했던 거죠. 근데 가격은 선반영이 됐는데, 당장에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폭으로 금리 인상이 불러온 어떤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 부담, 당장의 이자 부담은 매달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부터 가격이 빠졌던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고, 이런 추세는 큰 흐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가끔 이렇게 리모컨도 저랑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올해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과연 이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지속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낙폭보다 하락폭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하는 그런 모멘텀은 없을까? 만약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그널은 우리가 뭘로 잡아내야 될지,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차 이제 동향 설명드리면서 부연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결국에 가격이라고 하는 그 집값이라고 하는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을 만한 큰 변수로는 두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하고 정부의 정책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 랠리의 끝이 곧 머지 않았다라는 분위기도 좀 무색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방통문 같은 거 인터뷰를 따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유지는 되고 있긴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어온 그런 상승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좀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에서도 뷰를 25pp 정도 더 상승하던가 아니면 이 정도가 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충격, 어떤 영향과 여파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둔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처음 영하 10도로 떨어지면 그때가 처음 춥지 계속 영하 10도가 되면은 사실은 체감하기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여자들의 적응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변수 중에서 금리보다는 그런 이제 거시 환경은 살살 이제 잡혀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 나가냐에 따른 이런 정책이 그런 결과값을 굉장히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그래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데라고 하면 우선 침체는 시작이 됐고요. 단기의 반등은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그 원인부터 좀 살펴보면요. 종전에 그 하락기 침체기하고 다른 큰 점은 일단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매매 전세 가격의 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검토하거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시장이 먼저 안정화가 되고 가격이 좀 스테이블해야 그 다음에 매매 시장이 그 위에서 이제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폭인데요. 그 뭐 전국 이제 뭐 통계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마이너스 뭐 7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워낙에 좀 적었죠. 그래서 평균치를 보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낮게 집계는 되고 있지만 실제 체감은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일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이어졌던, 그리고 올 연초에 이어졌던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도 좀 눈치를 보고 반응하는 데까지 시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보통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리는 한 1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반응을 좀 하는데 시간을 좀 두고 있고요. 정책도 아마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심리가 그때그때 많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아마 빠르면은 그 이런 변수가 좀 잡히는 하반기 때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지난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을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6년 동안 마이너스 한 30% 정도의 가격 하락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동일하게 한 3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6배에서 한 5배 정도 빠른 속도로 그 과거를 좀 답습하고 있는 분위기가 예사롭지만은 않습니다. 그 실제 거래 사례를 한번 보니까 보시는 잠실주공 5단지가 82 타입이 32.78억에서 22억까지,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마이너스 30% 기록하고 있고, 대치음마 마찬가지입니다. 26월 거래됐던 게 18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러니까 8억 2천 정도 하락을 했고 30% 정도 빠졌죠.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뭐겠습니까? 한 15분 지났는데 아직까지 좀 서먹서먹하지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럼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곳은 어떨까 해서 개포동을 한번 봤더니 6단지가 32평이 28억 5천에서 19억 원으로, 여기는 낙폭은 좀 더 컸죠. 한 33%, 그러니까 3분의 1을 걷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부동산은 특히나 이제 다른 자산보다 좀 가격이 느리게, 이제 황금성이 낮다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 빈도가 높지 않아서 느리게 반응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건 이제 좌측에 보시는 거는 반포주공 2단지 뭐 종부세 같은 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기사에 인용되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서울숲을 자기 마당처럼 쓰고 있는 성수동의 이제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두 아파트가 이제 미분양 이슈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런 게 미분양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는 그 2단지 앞에 마주보고 있는 게 10만포 3차랑 이제 경남 아파트 재건축된 그 원베일리 경쟁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갤러리아 포레 앞에 있는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기도 아마 그 무순위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세 개 그 세대를
무순위 청약을 모집을 하는데 22만 명이 청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호당 7만 대 1의 경쟁률이 좀 있었었고 대림건설 그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는 일도 있었죠. 거의 뭐 BTS 콘서트 할 때 표 매진되는 속도로 이렇게 접촉자 수가 좀 많았었는데요. 예. 점심 식사 안 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예.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예. 마스크 끼고 계셔가지고 예. 자, 이런 미분양이 그 지난번에는 한 전국적으로 한 17만 호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6만 호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 자료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한 5만 8천 호 정도가 됐었는데 볼륨만 따지면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이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이제 점처럼 이제 추스러들지가 않는 모양새는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만한 요소로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짚고 있는 지점이 바로 보시는 이 장표입니다. 그 원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참여자들이 매수에 나설까요? 아니면 임차 거주로 선회할까요? 임차 거주 가죠. 일단 소나기 피하자.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전세 만기가 되면 그때 매매로 돌아서야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뭐 강남 재건축이 2008년부터 13년까지 30% 빠졌다라고 하는 그 시기는 여기서 보시면 가격은 매매 가격은 매수 심리가 위축되니까 점점 떨어지는 데 비해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지난 침체기 때는 계속 올라가요. 집값은 빠지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2015년 16년 되면 전세가율 비율이 거의 한 80% 가까이 육박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왜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렇죠. 매매 전세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80%라고 하면 10억 시세 아파트를 2억 에쿼티만 있으면 살 수가 있고 이게 6억 원이면 1억 원만 있어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기가 장기화되면서 매매 전세 갭이 붙어버린 게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단초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년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종전 침체기 때 보여줬던 이 매매 전세 갭이 줄어드는 전세가율 상승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전세 가격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세 갭 비율이 일정해져요. 매매가 빠지는 것만큼 전세가도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갭이 좀 붙어야지 실제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보는 이 자산 가격의 등락을 볼 때는 실제 사용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전세 가격이 근 20년 동안 하락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럼 왜 하락하는 것일까? 네, 오늘은 굉장히 고수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 인상이 가져온 효과가 매매 가격에만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 전세도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출이 2010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 지원책을 많이 늘립니다. 전세 대출을 많이 풀어줘요. 그래서 여기 장표에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2012년 정도 때는 23조 원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100조 원을 육박하다가 지난 연말에는 이게 거의 한 170조까지 갑니다. 이 170조라고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현재 우리 전세 시장에 하방 경직성 강하게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던 거였죠. 거기다가 임대차 2법, 3법 도입되면서 2020년부터 2년치 이자를 받는 원금보다 4년치 받기 위한 게 더 크잖아요. 거기서 한번 버프를 한번 더 받았었고요. 금리가 0.5%로 코로나 때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올라갔고 매매 가격 같이 동반 상승했다가 그게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쭉 빠지고 있는 요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세 시장이 그러면 안정화는 언제 올 것이냐? 그건 이따가 변수 얘기할 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가 적정 레벨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점, 그리고 인플레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뭐 전쟁 변수라든지 뭐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그런 시점에는 전세 가격도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뭐 한국은행에서는 이거는 뭐 자기들이 할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이제 상반기 정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시그널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월세 전환율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하고 이게 좀 맞춰지면서 점점 월세 가격이 안정화 찾아가고, 다시 한번 이제 월세로 전환했던 수요가 전세 자금이 더 유리해지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균형 가격을 좀 찾아가는 시점이 빠르면 올해 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갭을 좀 보면서 다른 여건 따지면서 매매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 체감하는 하락폭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곽 지역부터 가격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도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처럼 외곽 지역까지 가다가 강남 3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이걸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고민하시는 임대인 분들 꽤 많이 계시죠. 네, 이거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 보통 1억 원당 월세로 전환하면 한 얼마 정도로 바꾸는 게 좀 타당해 보이세요? 그렇죠. 지역마다 좀 다르죠. 네. 대부분 보면은 한 1년 전에는 한 1억 원당 한 30만 원 정도 쳤었는데 지금은 40만 원 이상 보는 것 같아요. 그럼 1년이면은 이게 이제 40만 원에 이제 48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1억 원을 비교했을 때 한 4.8% 정도 보는 거죠. 그 전월세 그 전세자금 대출하고의 그런 이제 4.8%하고 이런 그 유불리 차이 가지고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은 좀 이렇게 변동성 가져가겠죠. 뭐 전세 시장이 없어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잡히는 시점,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마다 돌아오니까, 근데 금리는 뭐 한두 달 만에 계속 올라가니까 이 전세 만기 계약 시점이 계속 도래되면서 이 차이를 좀 좁혀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매 거래량 얘기할 텐데요. 이 거래량을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그 모니터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부동산이 다른 자산과 다르게 환금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 시장이 하락할 때 또는 상승할 때 그 거래량을 보고 일정 시간 이후에 가격은 반응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보시다시피 한 연말에 한 750건 정도 됩니다. 서울의 행정구가 몇 개 있죠? 그렇죠. 예. 지도를 보시면은 25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25개 행정구가 있고 한 달에 30일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750건이면 하나의 행정구당 하루에 아파트가 한 건 또는 두 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극심하게 거래가 없는 거죠. 이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을 보실 때 그러면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만 좀 기억을 오늘 해주시면 오셨던 발걸음이 그래도 건져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뭐 750건이라고 하는 거래 절대 수치량이 있죠. 이 증감 추이를 한 2개 분기, 한 6개월 정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반등까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서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가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에서 볼 것은 거래 속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래라고 하는 게 직전에 거래됐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됐던 가격이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냐 아니면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냐, 이 두 가지 보는 겁니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던 비율이 여기 보시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비슷한 수준의 보합과 아니면은 더 낮게 거래된 비율을 보게 되면 합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10건 일어났으면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70%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절대 수치량이 늘어날수록 종전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속성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개월 정도를 같이 보세요. 수량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종전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되는지를 보시면은 아마 그 반등되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직도 직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하는 분이 10분 중에 3분이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 가지고 매매가 지난 상승장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이제 상승치를 지금 이제 발현시키는 것들이 꽤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매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차익 남는 거 아니면은 그 손실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 높아진 가격 부담이 또 거래량을 좀 감소시켰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싸다 비싸다 이런 재화의 가격이 그 뭐 비싼지 싼지에 대한 기준을 소득의 근거로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PIR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 연봉 대비해서 그걸 몇 년을 모았을 때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통계 기관마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뭐 수치를 말씀드린다기보다 그냥 흐름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K자형의 그런 이제 시장 그래프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급등한 이제 가격 부담이 아직은 좀 비싸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추이는 이제 미분양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볼륨은 이제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지만 좀처럼 이렇게 다시 감소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미분양 추이도 함께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이제 서울과 경기, 뭐 부산까지 있는 주요 청약 단지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책 얘기 들었는데요. 그 1월 5일부터 이제 규제 지역이 대폭 그 해제가 되고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거고요. 시장 분위기가 좀 잡혀가는 상황, 금리가 안정되는 상황, 그리고 거래가 살아나는 시점에 비로소 이제 가격이 좀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중에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바뀌는 게 많죠. 예. 그리고 청약도 물론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그 추첨제 비중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시 보자 청약 통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주택자 전략 얘기할 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금자리론이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7조 원이 또 나갔다 그래요. 7조 원이. 예, 7조 원이 나가 있고 이건 이제 과거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안심전환 대출하고 보금자리 대출하고 적격 대출 세 가지 상품을 이제 통합한 상품입니다. 그 가장 중요했던 게 DSR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득 기준이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근데 이건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은 그 소득 기준을 안 봅니다. 그 사람이면 대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리고 5억 원까지 해주고 이게 메리트가 뭐냐면요. 신규 대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변동금리로 받아서 금리가 높아졌을 때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을 할 수가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받아요. 이걸 유지하다가 나중에 다른 금리가 낮아져서 다른 이제 저리 상품으로 갈아탈 때 그때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면 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뭐 제도적인 설명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대못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큰 허들이 있었죠. 3중 규제 세트가 안전 진단하고 초기 단계에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부담금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도 사업 시행 주체인 조합원 분들한테는 재건축 부담금 정도는 아직 그렇게 기대에 차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안전 진단 같은 경우가 예전에 조건부였던 지역들이 대거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은 이제 목동 같은 지역들 앞단지 3개 단지, 뒷단지 3개 단지 해가지고 6개 단지가 이제 바로 요번에 이제 통과가 좀 됐었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속도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 사업 단계가 하나씩 진척될 때마다 가격도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격에 반영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어떤 이제 그 거시적인 환경 분위기가 좀 지배적으로 이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까지는 반영되진 않지만 재건축은 한 번은 요동을 칠 겁니다.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한번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4월 달에 방금 말씀드린 목동과 여의도 성수 전략정비구역 뭐 이런 곳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만기가 돌아옵니다. 다시 재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해제될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압구정동이라든지 아닙니다. 압구정동까지 이제 4월이고 그 영동대로 지하 개발하는 거 그 마이스 개발에 따른 이제 잠실하고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여기는 이제 6월 말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풍선 효과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대치동으로 가야 될 수요가 개포동이나 도곡동으로 많이 좀 갔었습니다. 그 반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남동으로 가고 싶지만 이제 성수동으로 가고 싶지만 한남동으로 갔던 좀 수요들도 있었는데 이 투자 수요가 실거주 의무가 동반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죠.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저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 보면서 인생은 짧고 재건축은 이것도 길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거주 개념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 개념으로 가져갈 것이냐. 근데 우리가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연 환산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들여서 나중에 30억이 돼요. 근데 시간이 50년이 흘러요. 일단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손자한테 의미는 있겠죠. 좋은 이제 할아버지로 남을 수는 있겠죠. 그 요새 그 수요자들의 트렌드가 단순히 미래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불편함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현재의 삶이 가져다주는 만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몸테크 비중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거하고 뭐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하는 이제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드라이브 거는 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상관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네. 이제 금리 얘기인데요. 불과 한 1년 반만 하더라도 여기 하늘색 그래프가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리로 자금 조달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저금리 시대가 이제 곧 이제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도 뭐 무이자 할부 해주다시피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수입차를 계약했던 분위기가 요때. 지금은 완전 달라졌죠. 5% 이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났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법인으로 가게 되면 PF 우려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제 건설사나 이제 금융사의 위기로 오는 거고요. 이게 개인 시장으로 오게 되면 분양 시장이나 매매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경매 시장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진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보다는 좀 선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기대 심리가 높진 않아요. 점점 하향 곡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저점을 다지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점을 보는 시그널을 저는 크게 이제 세 꼭지로 나눴는데요. 처음에 이제 정책에서 찾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거시적인 이제 그 금융 환경에서 따질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은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가 정부도 저점이라고 판단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 주잖아요. 근데 규제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집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정책들이 나와요. 계속 이제 사게끔 좀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유인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부도 미분양이라든지 매매 시장 실물 경기가 죽으면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 이런 흐름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시적인 거는 금리겠죠, 금리. 이제 금리 인상 랠리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인상이 아닌 방향 전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면은 그때는 시장도 물가 잡혔다라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는 시점, 이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무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앞으로 한 3분 정도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청약도 있고 매매도 있죠. 근데 예전처럼 로또 청약은 아니지만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매매 시장을 동시에 노크하는 이 투트랙 전략이 좀 좋을 수가 있겠고요. 이건 좀 주목하셔야죠. 입지랑 그 가격을 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평균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좀 따져보고 매매로 갈지, 아마 시장은 좋지 않지만 건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은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주변의 신축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은 아파트 단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양을 고집할 게 아니라 매매 시장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만 한번 저울질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1주택자들은 이런 고민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로 갈 거냐, 무주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나 여기 있을 거냐, 아니면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해서 한번 이사를 할 거냐, 이게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팔고서 나는 이제 계속 집값이 안 좋다고 하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난 팔고서 전세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주변에 계시면 그런 분들 그냥 말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 한 채 있어서 이거를 팔고서 다른 행위를 했을 때 말로가 좋았던 경우를 잘 보질 못했어요. 10년 넘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향 이동하실 분들은 사실 내 집을 싸게 파는 단점도 있지만 내가 옮겨가고자 하는 그 대체주택의 가격도 낮게 취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지금 어려운 거는 원할 때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뭐 선매수 후매도가 아니라 일단 그 매도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그 처분 시점도 완화해줬기 때문에 상급지하고의 어떤 가격이 줄어드는 걸 보고 나서 좀 정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시점에 좀 움직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재작년에 무주택을 계시다가 5년 동안 상승기를 다 참았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지금 못 올라타면은 아예 난 기회가 없겠다라고 해서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신 분이 104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4만 명 중에 60%가 30대예요. 30대는 뭐겠어요? 자산 축적 기간이 좀 짧고 이 이자가 부담이 다른 세대보다 좀 클 겁니다. 대출 동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이제 정부 지원 대출인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이렇게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쪽에 일단은 무게 중심을 두고 이 터널을 좀 지나가는 쪽으로 일단 먼저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급하게 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추가적으로 사야 되기에는 아직은 좀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취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규제가 풀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많이 억울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등기 쳤는데 뭐 보름 있다가 규제 지역에서 조정 지역에서 해제돼요. 그 실거주 2년 의무도 없어져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풀릴 규제가 더 남았는데 이거 풀릴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나쁘지는 않은 전략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예전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 운영 수입이 없어도 내가 받는 월세 조금 받아서 그냥 대출이자 받고 사실 보유 기간 동안 퉁친다 치더라도 나중에 2, 3년 있다 팔 때 자본이득을 확 얻으면 된다. 그리고 이런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 시장이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에다가 베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되는 시점이 언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터널을 지나가는 구간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차익보다는 수익에 무게중심을 두고 내 물건을 적절한 비중으로 돌렸을 때 월세가 잘 나오는 물건인지, 현금 흐름 창출이 원활한 물건인지,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이 수익성에서 아마 크게 기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져 보시고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유리한 제도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시간 약 한 40분 이렇게 발제 1부 세션을 좀 마쳤고요. 앞으로 2부 세션과 3부 세션 때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